이번 시간에는 화물연대 파업 다루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단 화물연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즌이 이제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단협을 하다가 이제 좌절이 돼서 우후죽순 파업이 지금 뭐 있었다가 뭐 철도 노조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뭐 극적으로도 타결도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화물연대 파업만큼은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24일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정부는 뭐 어떤 초기부터 이 파업을 뭐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아주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슈는 지난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점이 되는 것 같은데, 노조 측의 주장은 지난 6월경의 파업 당시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약속을 해놓고 이번에 확대는 안 된다, 일몰제는 그냥 3년 연장하겠다 이런 취지로 한다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를 기만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상황과 국민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몰제를 3년 연장을 했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인데, 노조가 일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를 넘어서서 이건 정치 기획 파업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 화물연대 파업 선언 과정 그리고 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여기까지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제가 처음으로 KFC에 정말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지난번 그 택배 파업, 대규모 파업이 있을 때 CJ에 대한 동원이죠. 관련해서 비노조 연대를 만들었던, 그리고 대표를 하셨던 형님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고, 관련해서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정말 역사 공부가 너무 중요했던 게, 무엇보다 화물차 운송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이 등장하게 된 배경, 안전운임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 자체는 역사 속에서 찾아야 되더라고요. 먼저 과거에 보면요, 화물차 자체는 대형 운송면허만 따면 운송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3년 어떻게 보면 화물 기사들 자체가 그 운송량에 비해서 그 화물 기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2003년에 대규모 총파업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그거에 이제 정부 측에서 손을 내밀면서 바뀌었던 게 화물 운송 자체를 허가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면허제로 바꾸죠. 그 다음부터 사실 정부에서 이제 노조의 의견을 조금 들어주면서 화물차 운전 진입 요건 자체를 허가제로 바꿔줬는데, 이 화물차 사업 자체가 국가기관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차질이 생겼을 때 만약에 진짜 정부에서 회복을 할 수 있는 내용, 그 안전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도입이 된 게 업무 개시 명령이었습니다. 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던 내용인데요. 사실 국가의 허가를 받고 일하는 그 계층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에 마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막기 위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만들어서 국가 경제 차원에서 심각한 손해가 있을 때 정부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업무에 복귀하라라고 명할 수 있고, 이걸 어겼을 때는 뭐 운행 정지 처분부터 형사상 이제 처벌까지도 볼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거는요, 안전운임제는 어쨌거나 과로, 그다음에 과속, 뭐 과적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임제를 조금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읽히는 상황이고요. 이 보장을 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해라, 관련된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거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범 도입 정도로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일몰제 도입이라는 게 2020년부터 시작됐지만 2022년 12월 31일 올해 말이죠. 올해 말이 되면 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이 제도로 이렇게 도입이 된 해가 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근데 이 화물연대 측에서 지금 제시하는 건 이 안전운임제 확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시멘트랑 이 컨테이너한테만 적용이 돼 있었지만 뭐 철강제를 비롯해서 뭐 사료 뭐 많은 곳에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일단 없애고 그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때그때 발효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처럼 어떤 정부에서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라는 건데,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이 파업 과정 자체가
뭐 물론 완전히 파업을 불법적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파업 과정에서 나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엄단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요구는 도가 지나쳤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도 할 말이 조금 많은 게요. 사실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있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얼마나 덜 발생했냐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년만 봐도 화물차 사고 비율이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연간 8% 정도로 꾸준히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 자체가 사실은 화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쨌거나 화주가 비용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더 크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끼리 적당한 논의를 통해서 법제화를 할 때 합의를 통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지 무작정 이 노조 측에서 그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법제화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일방적으로 저 화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 요구 자체가 너무 과했다. 근데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 국가에 정말 큰 손해를 끼치는 지금 뭐 어제자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1조 6천억 가량의 손해를 지금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총파업을 지금 시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큰 손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였던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화물차 기사들이 자영업자라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사업자 신분이지만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 소득 보전을 받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걸 과연 그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서 국가의 손해를 안기는 건 정상인지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보면 법제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인들의 행태 자체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을 상대로 정상 운행하는 기사들을 상대로 겁박하거나 협박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엄단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궁금증이 조금 들었어요. 왜 지금까지 노조원들이 그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자행했는데 처벌받은 사례들이 많이 없을까? 근데 알아보니까 사실 노사 측이 웬만하면 합의를 할 때 그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아니면 노조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지로 합의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뭐 사측이 져왔어도 뭐 지금은 사측이 정부 측이죠. 이런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꼭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같이 흐름을 엮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지금 오히려 강경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노조의 이런 강경한 반응을 오히려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업무 개시 명령을 했을 때 더 강경 일변도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뭐 뻔하게 예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은 이때까지 사실상 이제 사문화된 제도로 거의 활용이 안 되던 제도였고 의약분업 사태 때 발동이 된 이후에 실제로 발동된 사례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파업을 한 지 너무 초기에 이게 뭐 이게 요건 자체가 좀 엄격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업을 강하게 밟으면 이제 반응이 강하게 되고 이제 반발이 강하게 되고 반발이 강하면 이제 강성화된다는 거죠. 강성화되면 이제 분명히 사고가 난다. 손해가 많이 생기든 시민의 불편이 생기든 그럼 이제 노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그럼 이제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전형적인 과거에 이제 파업을 대하는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 정부가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강성 노조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라는 말씀 더불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되는 게 너무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 역시도 사실 아까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때 파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우리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렇게 국가적인 손실이 많이 생기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우리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업무 개시 명령까지 오는 정부의 대응,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할 때는 가장 극단에 몰렸을 때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성 노조라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상황이 그들을 강성 노조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6월 달에 이미 한 차례 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5개월간 정부가 아무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임박해 오니까 일몰제가 다가오니까 다시 한번 이제 총파업에 나선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누구를 위해 지금 존재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이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화물 노동자들은 지금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가족 과속, 과로에 시달리는 이제 화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운임을 좀 보호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한편에서 화물주들은 이제 정부가 이제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이제 너무 과도한 거를 부과하고 있다 하면서 이거를 좀 폐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정부는 이 양측 간에 아까 말씀은 이제 사측이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측은 사실 화주 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노동자와 기업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대립 갈등 구조라면 정부는 이걸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한쪽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절히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프레임이 매우 한쪽으로 잘못 치우쳐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금 약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원희룡 장관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6월에 그 합의한 것 자체도 잘못됐다. 아예 화끈하게 일몰제가 아니라 안전운임제 자체를 아예 그냥 폐지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 이건 반시장적인 제도고 이번에도 3년 유예가 아니라 그냥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 이걸 지금 논의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 화두를 던지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이 아예. 그러니까 어설프게 정부가 이때까지 타협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파업이 반복된 것이다. 타협을 안 하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다시 이런 파업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아예 이 기회에 안전운임제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인터뷰 취지를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의 정당 뭐 부당을 떠나서 그 시각에도 원희룡 장관의 말 안에도 숨어 있는 그 뉘앙스가 정부의 태도가 어쨌든 이런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결과 의도치는 않았지만은 유도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진작에 우리가 강경하게 했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서 좀 흥미로웠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빨리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죠. 이게 뭐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힐 것 같고 더 아마 강성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불법성이 이제 전제가잖아요. 예, 불법한 거냐 이번 파업이 이 문제가 전제로 판단이 돼야 이제 뭐 정부의 대응이 됐든 그 노조의 어떤 행위에 됐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또 갈라질 수가 있을 건데 정부 안에서도 불법성에 대한 뭐 입장이 좀 갈리나 봐요. 네. 뭐 운송 거부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분과 강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노동자들의 영업을 못하도록 해코지를 하고 뭐 못을 뿌리고 뭐 욕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이분들의 그 신분이 노동자냐 아니면 사업자냐 그렇죠. 이걸 이중적으로 정부가 일관되게 보지를 않고 입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흔히 줄여서 이제 특고라 그러는데 이분들의 집단 운송 거부를 이제 불법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을까? 이 지위가 노동자인지 사업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면은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일을 안 하겠다. 그럼 안 하는 거지 뭐. 그걸 뭐 국가가 불법이냐 아니 이런 얘기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사업하는데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자기가 안 하면 돈 안 버는 거고. 그게 끝이지 뭐.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무슨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럴 거 아니지 않냐. 자기 사업이면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이런 시각이 좀 있나 봐요. 이런 문제 제기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부는 불법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업이.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하면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에 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어쨌거나 그 업무 개시 명령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원희룡 장관의 입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법제처의 법제처의 이제 뭐 유권 해석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거칠 수 있는 절차들을 다 거쳐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해가지고 어쨌거나 뭐 법을 적법한 명확한 테두리 안에서 집행한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운송을 거부하는 건 위법성이 있는 파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후자 아까 말했던 그 다른 이제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겁박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엄단되어야 하는 일인 건 저는 뭐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파업의 불법성에 관한 내용보다는 아까 그 언급 잘 해주신 것처럼 이 분들의 신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지 불법성에 대한 논의가 그 2차, 3차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미 그 정리를 이제 본인들 자의적으로 끝내놓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 파업이 위법적일 수 있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린 거라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 이 어쨌거나 협상이 결렬된 이유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렬이 되었고 두 번째 또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에서도 40분이 채 안 돼서 결렬이 됐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아까 뭐 설명 잘 주셨는데 사측이 화주들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계속 사측을 빼놓고 이 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측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또 새로운 사측이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안전운임제 확대 자체가 지금까지 그 사측에 해당됐던 화주보다 더 많은 화주들이 그 사측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두 가지였는데 더 확대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당장 이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확대를 받아주지 않으면 파업하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태도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협상 자체를 아까 뭐 설명해 주시기로는 더 강한 리액션을 기대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강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경제를 회복하고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 경제라는 게 한번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나면 회복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돈과 너무나 많은 인재들이 갈려나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일단은 막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 파업하는 과정 중에서 뭐 쇠구슬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이 화물 기사들을 대신해서 투입되는 화물 기사들을 향해서 또는 정상 운행하고 있는 화물 기사들을 향해서 불법적인 행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정부의 기조인 것 같고요. 그래요. 불법성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요? 지금 그냥 헷갈리는데 지금 정부는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모호한 거죠. 대단히. 모호한 네,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 불법성을 만약에 뭐 법원에 가져간다, 사법부에서 뭐 판단을 하고 할 테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파업 뭐 헌법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ILO 협약에 따라서도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들인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전 정당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들한테 필요할 때만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분들을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것들이 저는 뭔가 정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류대란 때문에 20년 전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 측의 목소리를 조금 반영해가지고 이 그 면허제에서 허가제, 그러니까 면허제로 바꾼 거죠. 원래 기존에 이제 면허만 따면 됐던 거를 정부에서 이 면허를 허가를 받게 한 다음에 운송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이 국가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느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런 파업이 일어났을 때에도 단체로 행동해서 파업하는 것보다 지난번 그 CJ 대한통운 사태처럼 분명히 비노조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영업을 하고 그런 식의 구도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파업을 해버리면 국가기관 사업 자체가 휘청거리는 꼴이 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조금 이거는 제가 조금 뒷이야기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노조의 파업 방식 자체나 아니면 노조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 자체가 우리가 또 이 지역의 청년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별로 더 이상은 울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울림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말을 쓰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요새 2030 세대 노조 가입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가입했던 비율을 보면 10%를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조들의 지금 행위 자체가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55%가 넘는 국민들이 이 노조들의 지금 파업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 관련된 말을 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노조가 뭐 이익단체, 이익집단인 건 맞지만 아무리 이익집단이더라도 국가기관 사업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위치라면 우리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과연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파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 다뤄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의 역할은 어쨌든 그 이 화물, 이 물류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논리에 완전히 이걸 맡기면 화물차 운전을 하는데 운임이 너무 낮아서 힘들고 어려워? 하지 마 그럼. 하지 말고 할 사람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면 뭐 또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으로 자연스럽게 단가가 올라갈 거고 뭐 그렇게 우지가 가는 거지. 뭐 이걸 국가가 인위적으로 안전운임제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징징거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다른 일에. 이런 접근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시각에도. 근데 그건 이제 가치관의 차이여서 당부당을 논할 건 아닌데 어쨌든 정부가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이 파업 이변에 그럼 이 물류와 화물 이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도 좋은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한 다른 고민은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물류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올바른 시장 형성을 할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은 따로 하고 있다. 그걸 버린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 고민이 뭔지는 국민들이 아직 알지를 못하는 뭘 고민하고 있다는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이거 하나 있어요. 안전운임제를 하면은 화주들한테 얼마나 불이익이 있길래 이게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언론을 봐도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 차이가 생기며 화주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분석된 기사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걸 하면 큰일 나나 안전운임제를 그렇게 뭐 절박한 문제가 이런 의구심도 좀 제가 들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어떤 뭐 변화된 어떤 뭐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화주들의 불이익이라든지 데이터도 저는 정확하게 그렇죠. 언론 보도도 그 부분에 대한 보도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확실한 건 그 화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절대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운임제 자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 화물 기사들에게 안전을 담보받고 싶었던 거고 정부 차원에서는 사고가 나는 걸 최대한 막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물 기사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물류의 운송량에 따라서 본인들의 수입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소득 보전 정도를 바라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안전을 담보받는다면 이 안전운임제 시행 자체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고 효능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고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거죠. 원장관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죠. 원장관뿐만이 아니라 이게 노동계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어쨌거나 화물차 사고 비율은 안전운임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지 2020년에 시행됐으니까 벌써 2020, 2021, 2022 3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 시행 효능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 상황에서 화주들에게 더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명분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고 비율이 증가했다는 거는 안전운임제를 실시한 대상을 한정해서 그렇게 평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운송업 전체의 그런 어떤 사고율이 계속 이 화물 운송 자체에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그 해당된 데이터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고도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근데 이게 데이터를 산정하기는 그 강수영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조금 어려운 게 사실 달라요. 그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사고율과 여기 이제 뭐 정부 측이나 아니면 다른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제가 그러니까 안타까운 점이 그거예요.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화물연대 그 다음에 정부 측 이렇게 3자 간의 논의가 필요한데 이 3자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그 사고 데이터가 정부 측에서 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객관화된 그리고 본인들이 수집한 사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중재를 하면서 실제로 이 안전운임제 자체가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아예 부재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부재했냐라고 봤을 때 애초에 화물연대 측에서 무리한 주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열 기회조차 없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 문제는요. 그 국회의원실에서 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뭐 여든 야든 국회의원실에서 데이터 수집하고 그거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원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일을 하는지, 시간이 업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진짜 과로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운임 단가가 평균적으로, 그리고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에 얼마나 차이가 생기는지, 그로 인해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은 평균적인 근무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근무 시간이 줄어야 사고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누군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잘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자의적인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에 있는 거죠. 아까도 언급했듯이 제가 안전운임제를 검색하면 구글링을 하면 제일 첫 번째에 뜨는 게 화물연대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화물연대에 들어가 보면 몇 퍼센트 주고 몇 퍼센트 늘고 그거 관련된 홍보 영상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홍보 영상인 거고 그러니까 그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데이터가 사실 정확하고 객관적이게 나오려면 정부 부처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죠. 그렇죠. 뭐 용역을 주든지 이래가지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뭐 말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국정감사 기간에 우리 저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좀 입법을 위해서요. 이게 안전운임제가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이게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고 그저 파업이 불편하다. 파업을 어떻게 끝내야 되나. 이제 여기 이제 겉에 있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치권은 이제 그거 중요하죠. 그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인들은 그 이면에 있는 깊은 문제까지도 좀 보살펴가지고 이 문제가 어쨌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장기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묘책을 우리 정치인들이 좀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7차전 두 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하여튼 다음에 또 뜨거운 또 토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